천하의 살인귀라 불리던 사내가 고작 풀뿌리 우린 국물 한 사발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시퍼런 칼날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 안 턴 그 독종이 뚝배기 바닥을 핥다 말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음을 터뜨린 것이지요. 도대체 그 국밥 속에 무엇이 들었기에 300년 묵은 원한보다 깊은 도적의 살기를 그리도 맥없이 녹여버린 것일까요?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보약이었을까요? 아니면 영혼을 홀리는 마약이었을까요? 오늘 구름방 야담이 들려드릴 이야기는 도적 잡으려 위장 개업한 산골 주막이 조선팔도 최고의 맛집이 된 기막힌 사연입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조선 후기 정조 임금 시절 충청도 공주의 금강 나루터 인근은 늘 활기가 넘쳤으나 그 나루터에서 산등성이를 하나 넘어 들어가면 나오는 귀신 고개만큼은 예외였습니다. 낮에도 안개가 자욱해 앞이 보이지 않고 길쭉한 나무 그림자가 마치 저승사자의 손길처럼 길손들의 발목을 잡는 험준한 곳이었지요. 그런데 이 적막한 고갯마루에 어느 날부턴가 해괴한 주막 하나가 떡하니 들어섰습니다. 간판도 없고 번듯한 평상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한 허름한 오두막이었지만 그곳을 지키는 주모의 풍채만큼은 기상천외했습니다. 어깨는 황소만큼 넓고 목소리는 천둥처럼 굵은데 머리에는 쪽두리 대신 떼꾸정물 흐르는 수건을 질러맨 사내. 아니, 여장을 한 사내였습니다. 그의 정체는 다름 아닌 관아의 토벌대 대장, 고반장이었습니다. 그는 20년 넘게 포교 생활을 했으나 단 한 번도 진급을 해본 적 없는 만년 진급 누락자였습니다. 이번에도 밀수상단 흑귀, 일당을 놓치면 파직은 물론이요. 곤장백대를 맞고 유배를 가야 할 처지였지요. 고반장은 수치심에 얼굴이 불그락 달아올랐지만 억지로 연분홍 저고리를 몸에 끼워 맞추며 거울 속에 자신을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로 이 상황이 기가 막혀서인지는 본인만 알 터였습니다. 마막내. 너 이놈 장작불 제대로 안 지피냐? 연기가 너무 안 나면 저놈들이 의심할 것 아니냐? 고반장의 호통에 아궁이 앞에 쭈그리고 앉아있던 막내 역졸, 마막내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마막내는 이제 겨우 19, 요리라곤 생전해본 적 없는 생존형 미각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눈앞이 매캐한 연기로 가득 차 눈물을 훔치면서도 연신 부채질을 해댔습니다. 대장님, 아니 주모님, 우리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저고리 겨드랑이가 다 터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식재료는커녕 소금 한 뙑박 살 돈도 없는데 장사는 무슨 놈의 장사입니까? 사실이었습니다. 관아에서 내려준 작전 지원금은 이미 고반장이 억울함을 달래려 마셔버린 술값으로 탕진된 상태였습니다. 주방 선반에는 텅 빈 뒤주와 말라비틀어진 대파 몇 뿌리, 그리고 출처를 알 수 없는 묵은 된장 한 덩이가 전부였습니다. 고반장은 마막내의 말에 대답하는 대신 거칠게 앞치마를 고쳐 메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번 작전에 실패하면 평생을 바친 포교 생활이 물거품이 된다는 공포와 어떻게든 아내와 자식들에게 면목 있는 가장이 되고 싶다는 갈망이 엉겨 붙어 있었습니다. 입 닥치고 뭐라도 끓여내. 흑기 그놈은 냄새만 맡아도 사람이 사는지 귀신이 사는지 아는 놈이다. 주막에 밥 짓는 냄새가 안 나면 이 고개를 그냥 지나칠 게 뻔해. 마막내는 답답한 마음에 주막 뒤편, 습기가 가득한 숲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엔 사람들에게 잡초라 무시당하며 밟히는 풀들이 지천이었습니다.
억세고 단단해 도저히 먹을 수 없을 것 같은 칡뿌리들과 논밭에서 귀찮은 존재로 여겨지던 쇠비름이 비 온 뒤 수풀처럼 우거져 있었지요. 마막내는 어린 시절 흉년이 들어 어머니와 함께 산을 뒤지며 배를 채우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말씀하셨지요. 사람 손에 닿으면 잡초지만 가마솥에 들어가면 보약이 된단다. 그는 무작정 칡뿌리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흙이 잔뜩 묻은 칡은 마치 거대한 용의 비늘처럼 단단하고 거칠었습니다. 그는 시냇가로 달려가 차가운 물에 칡뿌리를 박박 씻어냈습니다. 물소리가 요란하게 들리고 칡의 거친 껍질이 벗겨지며 속살에 하얀 진액이 배어 나왔습니다. 주막으로 돌아온 마막내는 무거운 무쇠 칼등을 들었습니다. 탁, 탁, 타다닥. 일정한 리듬으로 칼등이 칡을 내리칠 때마다 억세던 섬유질이 으깨지며 알싸하고도 달큰한 향기가 사방으로 퍼졌습니다. 마막내는 여기에 쇠비름의 미끈한 점액질을 섞고 남은 된장 한 덩이를 솥에 통째로 던져 넣었습니다. 가마솥 아래에서는 장작불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올랐습니다. 붉은 불꽃이 솥바닥을 핥을 때마다 가마솥 안에서는 이름 모를 풀들이 된장의 묵직함과 어우러져 부글부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정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걸까요? 마막내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솥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기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칡뿌리에서 우러난 진한 갈색 육수가 된장과 만나더니 마치 300년 된 씨간장을 넣은 듯 깊고 영롱한 빛깔을 띠기 시작한 것입니다. 쇠비름에서 나온 기름기는 국물 표면에 얇은 막을 형성하며 고기를 넣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골을 사흘 밤낮 구워낸 듯한 묵직한 무게감을 만들어냈습니다. 후각이 가장 먼저 반응했습니다. 치르게 쌉싸름한 흙내음이 수증기를 타고 올라와 코끝을 간지럽히더니 이내 된장의 구수한 향기와 엉겨붙어 뇌를 강하게 자극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맛있는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텅 빈 뱃속을 당장이라도 채워줄 것 같은 생존의 욕구를 폭발시키는 강렬한 유혹이었습니다. 고반장은 홀린 듯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콧구멍이 벌렁거렸고 입안에는 이미 홍수처럼 침이 고였습니다. 이 향기는 뭐냐? 고기를 넣었느냐? 아닙니다. 그냥 산에 있는 풀뿌리들을 좀 넣었을 뿐입니다. 고반장은 떨리는 손으로 국자를 들어 국물을 한술 떴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혀끝에 닿는 순간 고반장은 자신도 모르게 으흠 하고 신음했습니다. 짭조름한 된장 맛 뒤로 칡의 은은한 단맛이 따라오고 마지막에는 쇠비름 특유의 고소함이 입안을 개운하게 갈무리해 주었지요. 무엇보다 그 뜨끈한 온기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 위장에 닿는 순간 20년간 쌓였던 우라와 피로가 한순간에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대답 대신 사발을 두 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사발의 온기가 손바닥을 타고 전해져 귀 뒤까지 뜨끈해졌습니다. 그는 국물을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뚝배기 바닥이 드러나고 칡뿌리의 찌꺼기 하나까지 남김없이 씹어 삼켰을 때 고반장의 눈에는 왠지 모를 물기가 맺혔습니다. 마막내 이거 장난이 아니구나. 이건 그냥 국밥이 아니야. 그때였습니다. 안개 자욱한 주막 마당 너머에서 기분 나쁜 방울 소리와 함께 거친 말발굽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고반장은 반사적으로 허리춤에 감춰둔 칼자루를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본 것은 밀수꾼이 아니었습니다. 냄새에 홀린 듯
눈동자가 풀린 채 주막으로 기어들어 오고 있는 인근 마을의 굶주린 보부상들이었습니다. 주인장, 대체 여기서 무엇을 다리고 있는 거요? 제발, 제발, 한 사발만 주시오. 그들의 눈빛은 마치 무언가에 홀린 사람 같았습니다. 고반장은 직감했습니다. 이 국밥이 자신들의 위장 작전을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끌고 갈 것임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 멀리 숲속에서 흑귀, 일당의 상징인 검은 깃발이 안개 사이로 아주 잠깐 차갑게 번뜩였습니다. 본격적인 소동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안개 낀 고갯마루의 기묘한 정막을 깨고 나타난 보부상들의 눈빛은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며칠을 굶은 늑대 같기도 했고 무언가 강력한 향기에 혼이 나간 몽유병자 같기도 했지요. 그들은 코를 킁킁거리며 주막 마당으로 비틀비틀 걸어 들어왔습니다. 낡은 괴나리 보찜을 어깨에 메고 흙먼지 투성이가 된 집신을 끄는 소리가 서늘하게 들려왔습니다. 주인장. 아니, 이보시오. 이 냄새가 대체 뭐란 말이오? 내 평생 조선 팔도 주막은 다 다녀봤지만 이런 냄새는 머리털 나고 처음 맡아보. 제일 앞장선 중년의 보부상이 마른 침을 삼키며 가마솥으로 다가갔습니다. 그의 목울대가 크게 출렁였습니다. 고반장은 당황했습니다. 아직 손님을 받을 준비도 안 됐거니와 이건 어디까지나 흉악범을 잡기 위한 위장용 가마솥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정체를 들키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상황. 고반장은 억지로 연분홍 저고리 소매를 걷어붙이며 걸걸한 목소리를 내리깔았습니다. 아이고, 이 양반들이 예의도 없이 남의 주방까지 들어오고 난리래? 장사 시작하려면 아직 멀었은께 저기 평상에 가서 엉덩이들 좀 붙이고 계셔. 말은 험하게 나갔지만 고반장의 손은 이미 본능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투박한 뚝배기들을 꺼내어 뜨거운 물에 헹궈냈습니다. 뚝배기가 물에 닿으며 내는 칭칭하는 맑은 소리가 긴장된 주막 공기에 울려 퍼졌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마막내는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대장님, 진짜 파실 겁니까? 저건 그냥 산에서 캐온 풀뿌리인데. 잘못 먹고 배탈이라도 나면 어쩌려고요? 조용히 해. 저놈들 눈빛 안 보여? 지금 국밥 한 그릇 안 주면 주막 기둥이라도 씹어 먹을 기세다. 일단 먹여서 보내야 우리 정체가 안 들켜. 마막내는 하는 수 없이 가마솥 뚜껑을 열었습니다. 쿠. 가마솥 뚜껑이 열리는 순간 갇혀있던 수증기가 거대한 용오름처럼 피어올랐습니다. 10년 묵은 된장의 짙은 갈색빛이 칡뿌리에 진액과 만나 걸쭉하게 녹아내린 국물은 마치 대지의 정수를 한데 모아놓은 듯 영롱한 빛을 내뿜었습니다. 치실개 섬유질은 긴 시간 열기를 견디며 결결이 찢어져 마치 잘 고아진 소고기 양지머리처럼 변해 있었고, 쇠비름의 잎사귀들은 국물에 녹아들어 부드러운 고명처럼 떠다녔지요. 마막내는 뚝배기에 식은 밥 한 덩이를 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위에 펄펄 끓는 국물을 부었다가 다시 솥에 쏟아붓는 토렴을 시작했습니다. 쏴, 쏴. 국물이 밥알 사이사이를 파고들며 온기를 전하는 소리가 주막 마당에 경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5번, 6번. 정성스러운 토렴을 거칠 때마다 밥알은 국물의 감찰맛을 잔뜩 머금어 탱글탱글하게 살아났습니다. 마막내는 국밥 위로 갓 썰어낸 대파 한 줌과 투박하게 빻은 고춧가루 조금을 툭 던졌습니다. 보부상들 앞에 국밥이 놓였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뚝배기 안에서 밥알들이 국물을 머금고 통통하게 부풀어 올라 있었습니다.
자, 드셔보쇼. 우리 집 비법 보약 국밥이요. 제일 먼저 숟가락을 든 보부상은 국물을 한술 뜨더니 입에 넣기도 전에 코로 먼저 향을 음미했습니다. 칠게 쌉싸름한 흙내음이 된장의 구수한 향기와 어우러져 폐부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국물이 혀끝에 닿았습니다. 추르.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첫맛은 짭조름한 된장의 깊은 풍미였지만 이내 칡에서 우러나온 은근한 단맛이 혀 전체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쇠비름에 미끈하면서도 고소한 감촉은 밥알 하나하나를 코팅하듯 감싸며 목구멍을 타고 미끄러지듯 내려갔지요. 뜨끈한 온기가 식도를 타고 내려가 위장에 닿는 순간 보부상의 온몸은 마치 봄볕을 맞은 눈처럼 사르르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커. 보부상의 입에서 깊은 감탄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맛있다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고된 산행으로 텅 비어 있던 뱃속이 뜨끈한 국물 한 모금에 순식간에 온기로 가득 차오르는 생명의 소리였습니다. 이거 진짜 보약이구먼. 속이 뻥 뚫리고 발끝까지 피가 도는 기분이야. 쇠고기 국밥보다 100배는 낫네. 주인장, 대체 뭘 넣은 거요? 옆에 있던 다른 보부상들도 정신없이 숟가락질을 시작했습니다. 주막 마당은 순식간에 기묘한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뚝배기 바닥을 긁는 쇳소리, 국물을 들이키는 소리, 뜨거운 열기에 입천장이 데일세라 하하하 내뱉는 거친 숨소리가 어우러졌습니다. 그들은 말 한마디 없이 오직 국밥에만 집중했습니다. 뚝배기를 두 손으로 소중하게 감싸 쥐고 국물을 마실 때마다 그들의 얼굴에는 발그레한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은 고반장의 예상과 전혀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소문은 바람보다 빠르게 산을 넘었습니다. 귀신 고개에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보약. 국밥집이 생겼다는 소문은 공주 나루터를 넘어 충청도 전역으로 퍼지는 데는 사흘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고반장이 주막문을 열기도 전에 수십 명의 사람이 줄을 섰습니다. 인근 마을 주민들부터 소문을 듣고 멀리서 찾아온 선비들, 심지어 관아의 아전들까지 섞여 있었지요. 고반장과 마막내는 이제 역졸이 아니라 조선에서 가장 바쁜 주막 일꾼이 되어버렸습니다. 대장님, 아니 주모님, 저기 30명 더 왔습니다. 칡뿌리가 다 떨어졌어요. 마막내는 비명을 지르며 다시 산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는 이제 칡을 캐는 속도가 웬만한 산삼꾼보다 빨라졌지요. 흙을 파내고 칡의 단단한 뿌리를 칼등으로 두드리는 타악. 타악 소리는 이제 주막의 고유한 배경음악이 되었습니다. 마막내는 손끝에 박힌 가시를 빼낼 틈도 없이 다시 솥 앞으로 달려와 불을 지폈습니다. 매캐한 장작 연기가 눈을 찔렀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고반장은 땀을 뻘뻘 흘리며 뚝배기를 날랐습니다. 그의 손목은 시큰거렸고 억지로 끼워 입은 연분홍 저고리는 땀에 젖어든 가죽에 착 달라붙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분명히 흉악범을 잡기 위한 위장이었는데 손님들이 자신이 만든 국밥을 바닥까지 비우고 잘 먹었습니다. 주인장, 덕분에 힘이 납니다. 하며 인사를 건넬 때마다 고반장의 가슴 한 구석에서 정체 모를 뿌듯함이 솟아오르는 것이었습니다. 20년 포교 생활 동안 그에게 고개를 숙이는 사람들은 모두 죄를 지어 겁에 질린 자들이거나 무언가 청탁을 하러 온 자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면부지의 사람들이 오직 자신의 국밥
한 그릇에 감사하며 진심 어린 미소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고반장은 뚝배기를 닦다 말고 자신의 거친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범인을 잡으려 휘두르던 칼자루 대신 이제는 낡은 행주와 국자가 손에 더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는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감상에 젖을 시간은 없었습니다. 손님 중 한 명인 늙은 선비가 고반장을 불러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 선비는 공주에서 알아주는 의원 출신으로 약초의 조예가 깊은 인물이었습니다. 이보게, 주인장, 자네 국밥 덕분에 내 3년 묵은 위장병이 싹 나은 것 같네. 그런데 이 국밥에서 나는 이 알싸하고 매콤한 향기, 이건 산초가 아니던가. 고반장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산초는 마막내가 잡초의 비릿한 맛을 잡기 위해 몰래 넣기 시작한 재료였지요. 아, 얘 그냥 산에 널린 걸 좀 넣었습죠. 입맛 좀 돋으라고요. 산초라 산초는 열을 내는 성질이 매우 강하지. 특히 몸에 유황기가 있는 사람에게는 이 산초가 아주 묘한 반응을 일으킨다네. 유황은 독이지만 산초를 만나면 몸 밖으로 빠져나가려 발악을 하거든 자네. 그걸 알고 넣은 건가? 선비의 예리한 질문에 고반장은 대답을 얼버무렸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번뜩이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유황, 밀수꾼 흑귀일당. 흑귀일당은 지금 대규모 유황 밀반출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유황가루를 몸에 지니고 다닐 터였고 장시간 유황을 다루다 보면 피부와 호흡기를 통해 미세한 유황 입자가 그들의 몸속에 축적되어 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고반장은 주방으로 들어가 마막내를 구석으로 끌고 갔습니다. 막내야, 이제부터 국밥에 산초를 평소보다 3배로 넣어라. 그리고 산초 향이 더 강하게 피어오르도록 끓여. 예, 그러면 너무 아려서 보통 사람들은 못 먹을 텐데요. 손님 끊기는 게 문제가 아니야. 저 선비님 말씀이 유황 독이 쌓인 놈들이 산초를 먹으면 몸에서 불이 나는 것처럼 반응한다더구나. 그 놈들이 이 고개를 넘을 때 우리는 칼이 아니라 이 국밥으로 놈들의 오장육부를 뒤흔들어 놓을 거다. 고반장의 눈빛이 다시 호랑이처럼 번뜩였습니다. 주모로서의 자부심 뒤에 숨겨두었던 베테랑 역졸의 본능이 깨어난 것이지요. 그날 오후였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뉘엿뉘엿 넘어가며 주막 마당에 긴 그림자가 드리울 때였습니다. 활기차게 국밥을 먹던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고 안개 속에서 말 3마리가 천천히 나타났습니다. 말에 올라탄 사내들은 하나같이 검은 도포를 깊게 눌러쓰고 있었고 그들이 지나가는 자리에는 미세한 노란 가루가 먼지처럼 떨어졌습니다. 코를 찌르는 매캐한 유황 냄새였습니다. 제일 앞장선 사내가 말에서 내리며 주막을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매에 깊은 흉터가 있고 얼음장처럼 차가운 안광을 지닌 사내. 그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도포 자락에서는 쇳소리가 났습니다. 드디어 흑귀가 주막 마당에 발을 디뎠습니다. 고반장은 앞치마에 묻은 물기를 닦으며 낮게 읊조렸습니다. 오셨는가 300년 만에 제일 귀한 손님이 오셨구먼. 흑귀는 코를 킁킁거리더니 기분 나쁜 미소를 지으며 가마솥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주막에 온 공기가 얼어붙는 듯한 긴장감이 주막 전체를 압도했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던 장작불조차 그들의 기세에 눌려 숨을 죽였습니다. 고반장은 뚝배기를 꽉 쥐었습니다. 그것은 범인을 향한 분노이자 자신의 국밥을 더럽힐지도 모른다는 주인장의
경계심이기도 했습니다. 흑귀는 가마솥 안을 빤히 들여다보더니 고반장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소문난 보약 국밥이라기에 찾아왔다. 주모, 우리 형제들 배 좀 든든하게 채워줄 수 있겠나? 흑귀의 목소리는 쇠를 긁는 듯 거칠었습니다. 고반장은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이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귀하신 분들이 오셨네. 우리 집 국밥은 한 번 먹으면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고 2번 먹으면 힘이 장사처럼 솟지요. 어디 한번 앉아보쇼.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맛을 보여드릴 테니. 고반장의 손이 바빠졌습니다. 그는 약속대로 산초를 가득 넣은 특제 국밥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흑귀 일당은 아무런 의심 없이 평상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들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것이 단순한 국밥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값을 치르게 할 치밀한 덫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안개는 더욱 짙어지고 주막의 가마솥에서는 산초의 아린 향기가 독처럼 혹은 약처럼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주막의 공기는 이제 숨을 쉬기조차 힘들 만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흑귀 일당이 자리를 잡고 앉은 평상 주변으로는 매캐하고 비릿한 유황 냄새가 진동했고 그들의 등 뒤에 매달린 투박한 도끼와 칼날들이 달빛을 받아 서늘하고 섬뜩한 살기를 내뿜었지요. 흑귀는 탁자를 거친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며 고반장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듯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매처럼 날카롭고 차가웠습니다. 고반장은 주방 안쪽에서 깊은 숨을 몰아쉬며 자신의 심장 소리를 가라앉히려 애썼습니다. 그의 손은 이미 산초 가루가 가득 담긴 가죽 주머니를 터질 듯 꽉 쥐고 있었지요. 옆에서 장작불을 지피던 마막내는 사색이 된 얼굴로 고반장의 옷깃을 붙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귓속말을 건넸습니다. 대장님, 정말 괜찮겠습니까? 저놈들 눈빛을 보십시오. 사람을 죽여본 놈들의 눈입니다. 산초를 이렇게나 많이 넣었다가 놈들이 한 입 먹고 이상함을 느끼는 순간 우리 목숨은 파리 목숨보다 못하게 될 겁니다. 걱정 마라, 막내야. 흑기 저놈은 조선 팔도를 누비며 산의 진미를 섭렵한 미식가라고 들었다. 그런 놈일수록 독특하고 강렬한 맛에 더 쉽게 매료되는 법이지. 칡의 묵직한 단맛과 10년 묵은 된장의 구수한 향에 취하면 산초의 아린 맛조차 이 집만이 가진 비법의 정수라고 착각하게 될 거다. 그게 바로 저놈들의 자만이자 우리가 파놓은 가장 깊은 덫이지. 고반장은 가마솥 뚜껑을 거칠게 열어젖혔습니다. 치익쿠. 솥 안에서 끓어오르던 산초의 독특하고도 자극적인 향기가 뜨거운 수증기와 함께 폭발하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일반적인 주막에서는 평생 한 번도 맡아보지 못할 만큼 강력하고 치명적인 향이었습니다. 코끝을 찌르다 못해 눈시울이 시큰거리고 숨을 들이켜면 허파까지 아려올 정도의 알싸함이었지요. 고반장은 투박한 뚝배기에 흰 쌀밥을 꾹꾹 눌러 담고 칡뿌리가 오랜 시간 고아져 소고기 결처럼 찢어진 육수를 듬뿍 담아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붉은 산초 기름을 국밥 위에 한 방울 툭 떨어뜨렸습니다. 기름방울이 국물 위에서 번지며 기묘한 무지갯빛을 냈지요. 자, 오래 기다리셨소. 우리 집이 자랑하는 천하제일 보약국밥이요. 험한 산길 오시느라 지친 기운을 단번에 살려줄 것이니 어서들 드셔보쇼. 고반장은 쟁반을 들고 평상으로 다가갔습니다. 흑귀의 눈앞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뚝배기가 놓였습니다. 국물 위에는 붉은 기름방울들이 보석처럼 떠 있었고
그 사이로 잘게 썬 대파의 초록빛과 거칠게 빻은 고춧가루의 붉은 빛이 선명하게 대비되어 시각을 자극했습니다. 흑귀는 코를 뚝배기에 바짝 대고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의 콧구멍이 실룩거렸습니다. 냄새 한번 지독하군. 주모, 보약이라더니 향이 무슨 사람 잡는 독약 같지 않은가? 이리 아린 냄새가. 나는 국밥은 내 평생 처음 보네만. 아이고, 귀한 손님께서 보약을 모르시는 말씀만 하시네. 몸에 좋은 약일수록 입에는 쓴 법이라 안 합니까? 이 산초가 몸속 깊은 곳에 쌓인 나쁜 기운과 습기를 다 몰아내 줄 것이니 식기 전에 어서 들이켜보시오. 나중에 고맙다는 인사가 절로 나올 것이오. 고반장은 짐짓 너스레를 떨며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으나 그의 등 뒤로는 이미 식은 땀이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흑귀는 잠시 망설이는 듯 고반장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이내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한 술 크게 떴습니다. 후루룩. 국물이 흑귀의 혀끝에 닿는 순간 그의 짙은 눈썹이 산등성이처럼 꿈틀거렸습니다. 첫맛은 가마솥에서 사흘 밤낮 우려낸 칡의 진한 단맛과 된장의 묵직한 감칠맛이 입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산초 특유의 아린 맛이 번개처럼 혀의 신경을 내리쳤습니다. 혀가 순식간에 마비되는 듯한 얼얼함과 함께 목구멍이 불덩어리를 삼킨 듯 타들어가는 열기가 밀려왔지요. 그런데 기묘한 일이었습니다. 흑귀는 국밥을 뱉어내거나 화를 내는 대신 오히려 눈을 크게 뜨며 다시 한 술을 크게 떠 넣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경탄과 의욕이 동시에 교차했습니다. 이거 정말 물건이군. 처음에는 혀가 잘려나가는 것 같더니 목을 넘기자마자 속이 시원하게 뚫리는 기분이야. 야, 너희들도 어서 먹어봐라. 소문이 괜히 난 게 아니었어. 이런 맛은 한양 장터에서도 못 본 맛이다. 흑귀의 명령에 굶주렸던 부하들도 정신없이 국밥을 들이키기 시작했습니다. 후루룩 쩝쩝 뚝배기 바닥 긁는 소리, 땀 닦는 소리. 주막 마당은 다시 한번 국밥 먹는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전의 손님들과는 분위기가 확연히 달랐습니다. 흑귀 일당이 국밥을 비울수록 그들의 얼굴은 비정상적으로 붉게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마에는 주먹만한 땀방울이 비 오듯 흘러내렸고 그들이 숨을 거칠게 내뱉을 때마다 매캐하고 비릿한 유황향기가 섞인 뜨거운 김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산초의 강렬한 열기가 그들의 몸속에 오랫동안 축적되어 있던 유황 성분과 반응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유황은 본래 열을 가하면 팽창하고 독성을 내뿜으며 주변의 기운을 굳게 만드는 성질이 있었지요. 뜨거운 산초 국물이 그들의 오장육부를 훑고 지나가자 몸 안의 유황 입자들이 마치 기름솥에 불꽃이 떨어진 듯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두목, 갑자기 몸이 왜 이리 뜨겁습니까? 속에서 불이 나는 것 같습니다. 부하 한 명이 가슴팍을 움켜쥐며 비틀거렸습니다. 그의 손등과 목덜미에는 벌써 붉은 반점들이 돋아나고 있었고 피부는 마치 불에 데인 듯 화끈거렸습니다. 흑귀 역시 이상함을 느낀 듯 숟가락을 내려놓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가락은 이미 제멋대로 굳어버려 숟가락을 꽉 쥔 채 펴지지 않았습니다. 근육이 마치 밧줄로 꽁꽁 묶인 듯 경직되어 버린 것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다리에 힘이 전혀 안 들어간다. 흑귀가 자리에서 일어서려 기를 썼으나 그의 무릎은 마치 녹아내린 엿가락처럼 힘없이 꺾였습니다.
그는 평상 위로 털썩 주저앉으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산초의 기운이 유황독과 엉겨붙어 그들의 혈맥을 막고 근육을 일시적으로 마비시켜 버린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막내가 설계하고 고반장이 실행한 산초의 함정이었습니다. 고반장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품속이 오라줄만 꺼내어 묶으면 10년 묵은 실적 고민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흑기가 일그러진 얼굴을 억지로 들어 고반장을 뚫어지게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속에 담긴 안광은 여전히 서슬퍼런 칼날 같았습니다. 주모 자네, 정체가 뭐야? 평범한 주막 주인의 손목에 왜 그런 깊은 칼싸움 흉터가 있는 거지? 그것도 관아의 수사관들이나 쓰는 한두도의 배인 자국 말이야. 흑기의 예리한 안광이 고반장의 오른쪽 손목을 향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느라 소매를 걷어붙인 탓에 20년 전 수사 중에 목숨을 걸고 범인을 잡다 입었던 깊은 칼자루 흉터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던 것입니다. 고반장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심장 소리가 귀청을 울릴 만큼 크게 들려왔지요. 아, 이건 예전에 산에서 멧돼지를 잡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서. 거짓말 마! 멧돼지 이빨에 찢긴 자국과 관아의 칼날에 베인 자국을 내가 평생 몇 번이나 봤는데 모를 줄 아느냐? 그리고 주모라면서 목소리가 왜 이리 굵고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박여 있는 거지? 그건 국자를 잡은 손이 아니라 손이다! 흑기는 마비된 다리를 억지로 끌며 탁자 위에 놓인 자신의 단도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의 손끝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지만 그 의지만큼은 여전히 살아있는 맹수의 그것이었습니다. 야, 이놈들아! 정신 차려! 함정이다! 이 주모 놈이 우리를 잡으려는 관아의 역졸이다! 이 국밥에 독을 탔어! 흑기의 외침에 반쯤 정신을 잃어가던 부하들이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지르며 비틀비틀 일어섰습니다. 마비된 다리 때문에 제대로 서지도 못하면서도 그들은 살기 어린 눈으로 고반장을 포위해 들어왔습니다. 마막내는 겁에 질려 부어 구석 가마솥 뒤로 몸을 숨겼고 고반장은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위장을 유지하기에는 이미 모든 것이 달로 났습니다. 고반장은 머리에 쓰고 있던 낡은 수건을 획 벗어 던졌습니다. 그리고는 몸에 꽉 끼어 숨조차 쉬기 힘들게 만들던 연분홍 저고리를 찢어 발기며 허리춤에 교묘하게 숨겨두었던 낡은 환두도를 꺼내 들었습니다. 찢어진 저고리 사이로 근육질의 탄탄한 가슴팍이 드러났습니다. 들켰으면 어쩔 수 없지. 흑기, 내 놈의 운명도 여기까지다. 얌전히 포승주를 받는 게 좋을 거다. 내 놈들의 그 굳어버린 다리로는 이 험한 귀신 고개를 절대 넘지 못할 테니까. 고반장의 목소리는 이제 가냘픈 여인의 흉내가 아니었습니다. 20년간 수많은 흉악범을 호령했던 베테랑 역졸의 위험 있는 호통이었지요. 주막 마당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흑기는 이가 갈리는 소리를 내며 기괴하게 웃었습니다. 하하, 만년 꼴찌 토벌대 대장 고반장이라더니 내 놈이 이리도 처절하게 주모 분장까지 하고 국밥을 말아줄 줄이야. 가상하구나 하지만 명심해라. 내 다리는 잠시 굳었어도 내 부하들의 칼날은 아직 내 놈의 심장을 꿰뚫기에 충분하니까 죽여라. 저놈의 목을 따서 가마솥에 던져 넣어라. 그 순간 흑기의 부하 중 가장 덩치가 크고 험악하게 생긴 사내가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고반장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거대한 도끼가 공중을 가르며 날카롭고 섬뜩한 파차름을 냈습니다. 고반장은 몸을 날려 피하려 했지만 좁은 주막 마당은 이미 사방이 적들로 가득했습니다. 캉! 불꽃이 사방으로 튀며 고반장의 환두도와 사내의 도끼가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쇳소리가 산속의 정막을 찢어 발겼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흑기의 가슴에서 쿨럭거리는 불길한 소리가 들리더니 그가 시커먼 피를 한 사발 가득 쏟아내며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산초와 유황의 반응이 정점에 달해 내장이 견디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두목. 부하들이 당황하여 고반장 대신 흑귀에게 시선을 돌린 찰나 고반장은 그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엌 구석에 숨어있던 마막내를 향해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주막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비명과 쇳소리, 그리고 매운 산초 향기가 뒤섞여 아비교환의 현장이 되었지요. 안개는 더욱 짙어지고 주막의 장작불은 운명의 마지막 대결을 예고하듯 붉은 불꽃을 내뿜으며 거세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주막 마당은 산초의 아린 향기와 매캐한 장작 연기, 그리고 도적들의 비명 섞인 신음으로 아비규환이 되었습니다. 흑귀 일당은 마비된 다리를 질질 끌며 고반장을 향해 칼을 휘둘렀지만 산초와 유황이 몸속에서 일으키는 격렬한 반응 때문에 제대로 된 공격조차 하지 못했지요. 그들의 근육은 얼음물에 담근 밧줄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렸고 숨을 들이쉴 때마다 폐부가 타들어가는 듯한 고통에 몸부림쳤습니다. 막내야, 지금이다! 저놈들의 눈을 가려라! 고반장의 호통이 주막 마당을 갈랐습니다. 가마솥 뒤에 숨어있던 마막내가 커다란 바가지를 들고 튀어나왔습니다. 바가지 안에는 펄펄 끓는 된장 육수와 으깨진 산초 가루, 그리고 끈적한 메주 덩어리들이 뒤섞인 특제 제압수가 가득 담겨 있었지요. 촤악! 마막내가 힘껏 뿌린 국물이 달려들던 도적들의 얼굴을 정면으로 강타했습니다. 뜨거운 육수가 눈에 들어가자 도적들은 비명을 지르며 제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산초의 자극적인 성분이 눈과 코의 점막을 사정없이 자극해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되었고 그들은 앞을 전혀 보지 못한 채 허공에 대고 헛손질만 해댔습니다. 이 고약한 주모년이, 아니 이 역졸놈이 감히 우리에게 이런 치욕을 주다니. 흑귀는 시커먼 피를 토하며 바닥을 손톱이 빠지도록 긁었지만 이미 그의 몸은 거대한 바위처럼 굳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고반장은 그 틈을 절대로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땀과 화장으로 얼룩진 얼굴을 닦아낼 새도 없이 연분홍 저고리 소매를 거칠게 걷어붙였습니다. 그리고는 환두도의 칼날이 아닌 칼등으로 도적들의 손목과 발목을 정확하게 내리쳤습니다. 딱, 딱, 따닥. 쇳소리와 함께 도적들의 손에서 무거운 도끼와 칼들이 맥없이 땅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고반장은 주방 구석에 미리 준비해 두었던 굵은 오라줄을 가져와 흑귀부터 하나하나 묶기 시작했습니다. 20년간 수많은 흉악범의 손목을 묶어온 그의 손놀림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빠르고 정확했지요. 매듭이 조여질 때마다 도적들의 신음은 더욱 깊어갔습니다. 마침내 새벽 안개를 뚫고 관아의 지원군이 횃불을 밝히며 나타났습니다. 마막내가 쏘아 올린 신호탄이 밤하늘을 붉게 물들인 것을 보고 달려온 역졸들이었지요. 대장님, 아니 주모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 많은 놈을 단둘이서 다 잡으시다니요. 달려온 부하 역졸들은 여장을 한 채
피와 된장 국물이 범벅이 된 고반장의 기상천외한 모습에 경악하면서도 포박된 흑기 일당을 보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조선 팔도를 벌벌 떨게 하던 대규모 밀수 상단이 제대로 된 칼싸움 한 번 해보지 못한 채 산골 주막에 칡뿌리 국밥 한 그릇에 일망타진된 것이었습니다. 사건이 해결되고 며칠 뒤 공주관하는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한양에서 내려온 암행어사와 충청 관찰사가 고반장과 마막내를 치하하기 위해 주막을 직접 방문했지요. 주막 마당에는 고을 사또와 아전들이 줄을 지어 섰고 마을 백성들도 전설적인 역졸의 얼굴을 보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고반장, 자네의 공은 실로 지대하네. 이 험한 귀신 고개에서 여장이라는 수치까지 견디며 나라의 좀도둑들을 잡아냈으니 자네 같은 인재가 포교로만 남기엔 너무나 아깝네. 내 당장 조정의 장계를 올려 자네를 인근 고을의 종육품 현감으로 제수하도록 하겠네. 현감이라 하면 한 고을의 생사여 탈권을 쥔 수령으로 고반장 같은 중인 신분의 역졸에게는 가문의 영광을 넘어 조상 대대로 꿈꿔온 신분 상승의 정점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험한 산을 타지 않아도 되고 범인과 몸싸움을 벌이며 피를 흘리지 않아도 되는 평탄한 출세 가도가 열린 것이었지요. 마막내 역시 정시 포교로 특채되어 장차관하의 핵심 요직을 맡게 될 화려한 미래가 보장되었습니다. 하지만 고반장은 주변의 환호와 축하 소리를 뒤로한 채 묵묵히 주방 한 구석에 놓인 낡고 해진 앞치마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뇌리에는 지난 몇 달간 위장 주막을 운영하며 만났던 수많은 사람의 얼굴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국밥 한 사발에 굽은 허리를 펴며 이제야 살 것 같다며 웃던 늙은 보부상, 뜨거운 국물을 마시며 죽으려던 마음을 고쳐 먹었다던 가난한 선비. 그리고 잡초를 보약으로 바꾸기 위해 손톱이 새까매지도록 칡을 캐던 마막내의 정성 어린 뒷모습까지. 고반장은 어사또 앞에 무릎을 꿇고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깊은 울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사또 나으리 소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뼈에 새기겠사오나 저는 현감 자리에 나가지 않겠습니다. 주변의 소음이 순식간에 잦아들며 차가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암행어사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는 듯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습니다. 현감이라 하면 자네 평생의 소원이 아니던가. 대체 무엇이 아쉬워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마다하는가. 고반장은 조심스럽게 사발 하나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 안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칡뿌리 국밥이 담겨 있었고 뚝배기의 온기가 그의 거친 손바닥을 타고 심장까지 전해졌습니다. 20년 넘게 칼을 잡고 사람을 가두는 일만 해왔습니다. 그것이 정의인 줄 알았고 내 가족을 지키는 유일한 길인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산골 고개에서 국자를 잡고 사람을 먹이는 일을 해보니 이제야 참된 도리를 알 것 같습니다. 칼은 사람의 육신을 묶어 복종시키지만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은 사람의 마음을 풀어 진정한 안식을 줍니다. 고반장은 국밥을 한 모금 들이켰습니다. 칠익의 은은한 단맛과 된장의 구수한 풍미가 그의 가슴 속에 엉겨있던 출세에 대한 욕망과 불안을 씻어내려 갔습니다. 양반 체면 차리며 백성들 고열 빠는 벼슬아치가 되어 뒷방에 앉아 있느니 굶주린 길손들의 빈속을 든든하게 채워주는 이 주막의 주인으로 남고 싶습니다. 억울한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도 귀하지만 배고픈 사람의 위장을 채워주는 이 일이 제게는 현감 자리보다 1000배, 10,000배는 더 보람찬 천직임을 깨달았습니다. 고반장의 말에는 일체의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마막내
역시 고반장의 곁으로 다가와 깊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나으리,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려한 관복보다는 땀 냄새와 된장 냄새 뺀 이 앞치마가 제게는 더 어울리는 옷인 것 같습니다. 칠글 캐느라 손가락이 부르터도 손님들이 뚝배기 바닥을 비우며 짓는 그 환한 미소를 보는 게 제게는 이 세상 그 어떤 벼슬보다 큰 행복입니다. 어사또는 허탈한 듯 긴 한숨을 내쉬더니 이내 껄껄 소리 내어 웃었습니다. 과연 보약국밥에 주인들답군 백성의 배를 채우는 것이 곧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이라더니 자네들이야말로 이 나라의 진정한 목민관이로세 자네들의 그 고귀한 뜻을 내 어찌 꺾겠는가? 결국 고반장과 마막내는 화려한 관직 대신 낡은 주막을 선택했습니다. 관아에서는 그들의 숭고한 뜻을 기려 주막을 번듯하게 새로 지어주고 귀신 고개 일대의 기름진 산지를 그들에게 하사하여 마음껏 약초를 캘 수 있도록 특별한 혜택을 주었습니다. 그로부터 세월이 흐른 지금 공주 귀신 고개의 이름 없는 오두막은 구름방 보약 주막이라는 이름으로 전설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 고개를 넘을 때 도적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기막힌 국밥 맛을 보기 위해 전국의 미식가들과 길손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지요. 고반장은 이제 연분홍 저고리 대신 넉넉한 삼배옷의 앞치마를 두르고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그의 손목에는 여전히 옛싸움의 흔적인 흉터가 뚜렷하지만 이제 그 손은 사람을 베는 칼 대신 뜨거운 육수를 퍼 담으며 따뜻한 정을 나눕니다. 마막내는 어느새 조선 최고의 약선 요리사가 되어 산천초목의 기운을 담은 새로운 국밥들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아내는 국밥 한 사발에는 여전히 칠개 달큰함과 된장의 깊은 온기, 그리고 사람을 향한 진심 어린 위로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오늘도 고갯마루에는 장작 타는 매큼한 연기와 구수한 국밥 향기가 구름처럼 피어올라 산등성이를 타고 흐릅니다.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소. 자, 이 뜨끈한 국물부터 한 사발 들이키고 지친 기운 좀 차리시게. 말 대신 건네는 그 투박한 뚝배기 속에는 세상 그 어떤 벼슬보다 높고 귀한 사람의 향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비워진 사발마다 저무는 노을이 황금빛으로 내려앉고 길손들의 넉넉한 웃음소리가 깊은 숲속을 지나 금강줄기까지 멀리 울려 퍼집니다. 오늘 구름방 야담의 이야기가 여러분 가슴 속에 깊은 여운으로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이야기가 멈추지 않고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응원의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침샘을 자극하고 가슴이 훈훈해지는 기상천외한 옛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평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